자, 이제 현대소설 1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의 결심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 소설 첫 시간이니까 소설은 제일 먼저 너네 시점부터 봐야 돼. 그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3인칭이고 맞지? 그리고 그의 결심을 지금 서술자가 여기에서 살림을 떴고 말리라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결심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의 속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의 결심이란 다른 게 아니라 살림을 떠엎고 말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떠엎고 만다. 뒤집어 엎고 만다. 살림을 뒤집어 엎는데요. 볼까? 뭔 얘기야? 살림이래야 가진 논밭이 없고 가진 논밭이 없대. 가난함을 상징하지. 몇 대째인지 몰라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첫 동네라는 공간적 배경 나오네요. 안악굴 그 중에서도 꼭대기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오막살이를 근거로 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그의 가난함을 지금 상징하는 걸 쭉 나오는 건데 지금 안악굴 꼭대기에서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오막살이에서 살고 있어. 이해되죠? 화전밭이나 화전밭 알지? 화전 뭐냐면은 제대로 된 밭이나 논이 아니라 산 비탈에 있지. 산 비탈에 거친 땅을 이제 논밭으로 가꾸어 놓은 게 화전이야. 화전이나 파 먹고 파 먹는 건 농사지고 숯이나 구워 먹고 숯 굽고 덫과 함정을 놓아 삼짐승이나 잡아먹던 구차한 살림이었다라고 지금 봐봐. 지금 이것을 뭐하고 싶대? 다 뒤집어 엎고 싶대. 그럼 여태까지 얘는 어떻게 살았냐? 그는 근근히 화전밭에서 농사짓고 맞아? 숯 굽고 그 다음에 덫과 함정을 놓아서 산짐승을 잡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돼. 얘가 덫을 파놓잖아. 그럼 삼짐승이 들어와. 그럼 그 삼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건데 얘가 파놓은 덫에 나중에 누가 빠져? 순사가 빠지지. 순사. 그래서 감옥에 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자기 아버지 대에까지는 굶지 않고 크게 가난하지 않았어. 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 남에게 비럭질은 여기서 비럭질은 뭐야? 구걸은 하지 않고 살아왔다. 부자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대까지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다. 그랬던 것이 언제 누구라 임자로 나서 팔아먹었는지 둘레가 100리도 더 될 큰 산을 삼정회사에서 산노라고 나서 가지고는 부대를 파지 못한다. 그럼 이제 이건 뭐가 얘기되는 거냐? 봐보자. 얘는 지금 산에서 살잖아. 어떤 산? 안악굴 꼭대기. 여기서 살지? 근데 이제 이 산을 삼정회사라는 회사에서 샀대요. 오케이? 삼정회사라는 회사에서 이 산을 샀대. 이해되지? 그래서 아버지 댁까지는 그렇진 않았지만 이 삼정회사에서 산을 샀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산에서 부대를 파지 못했대. 부대를 파지 못했다는 거는 화전이라는 그 논에서도 농사를 짓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숯을 허가 없이 굽지 못한다. 왜? 숯은 나무로 구워야 되는데 그 나무는 산에서 나는 거고 그 산을 삼정회사에서 샀다며. 또 경찰에서는 멧돼지 함정이나 여우덫은 물론 꿩, 창해나 옥루 같은 것은 허가 없이 못 놓는다고 금지했다. 그럼 잘 봐. 위에서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 화전밭 일군다 그랬지. 맞지? 근데 삼정회사에서 화전밭 일구지 말라 그랬어. 여기서. 이해돼? 숯 구워 먹는다 그랬지. 숯도 못 구워. 맞아? 그리고 산짐승 잡는다 그랬지. 근데 경찰에서 산짐승도 뭐하게 한 거야? 못 잡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되게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요즘 와서 안악굴 동네는 산지기와 관청에서 이르는 대로만 지키자면
봄, 여름에는 산나물이나 뜯어먹고 가을에는 머루나 달에 산 열매지 나하고 도토리나 주워 먹고 겨울에는 곤충류와 같이 땅속에 들어가 동면이나 할 수 있으면 상책이게 되었다. 자, 그럼 봐보자. 야, 이제 삼정 회사에서 농사 못 지게 순 못 굳게 막아. 관청에서 뭐해? 사냥 못하게 막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안악골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면 산에서 나는 나물이나 뜯어먹고 산 열매나 먹고 겨울 되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겨울잠을 자야 돼. 겨울잠이나 잘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방법이 됐어. 근데 야, 사람들이 겨울잠을 잘 수 있냐 없냐? 없잖아. 맞지? 그러나 큰 산속 안악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장군이네부터도 갑자기 멧돼지나 노루 같은 초식만을 할 수 없고. 그럼 잘 봐. 야, 언악굴에 사는 사람들 이거 못하고 살잖아. 그리고 장군이네부터도 갑자기 멧돼지나 노루같이 풀만 뜯어먹고 살 수 있어? 풀만 뜯어먹고 살 수 있어? 산나물, 머루, 다래 이것만 먹고 살 수 있어? 없잖아. 그리고 나비나 살무사처럼 삼동 추운 겨울 한철을 자고 배길 수도 없었다. 자, 봐봐. 사람들이 겨울잠 잘 수 있어? 겨울잠 잘 수 있어? 사람들이? 겨울잠 잘 수 없잖아. 맞지? 배길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약굴 사람들은 관청이 눈이 동뜬 때문인지, 여기서 동뜨다라는 건 평소와 다른 때문인지 엄밀하게 따지면 늘, 자 여기 체크해놓을까? 늘 뭐였대? 범죄의 생활자들이었대. 그럼 이건 뭔 얘기야? 이건 뭔 얘기야? 관청에서 뭐라 그랬어? 사냥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관청 몰래 사냥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며, 엄밀히 얘기하면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언약굴서 멧돼지 노루 함정을 파놓은 것이, 사냥을 하는 것이 이 장군이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다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날 하필 사냥을 나왔던 사건이 발생하죠. 순사부장이 빠진다는 것이 알고 보니 여러 함정 중에, 이 언약굴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 파놓은 여러 함정 중에 장군이네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야. 누가? 순사가. 우선 사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순사가 거기 빠진 거야. 그래서 장군이는 쩔릉거리는 순사부장의 뒤를 따라 그의 묵직한 총을 메고 경찰서로 들어왔고, 잡힌 거죠. 경찰에 잡힌 겁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엔 귀때기 깨나 맞았으나, 처음에 좀 따기나 맞았어. 다음 날로부터 저희 집 관솔불이나 상사밭의 대어는 너무나 문화적인 전기등 밑에서. 그럼 봐보자. 야, 얘는 산골에 살았으니까 대충 불이나 피고, 맞아? 여기 사발은 그릇이야. 대충 깨진 그릇에 밥 먹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지금 어디야? 경찰서지. 경찰서. 그러니까 너무나 문화적인 전기등 밑에서 경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솔불이랑 대조되고요. 알루미늄 벤또에다, 알루미늄 도시락에다 요거랑 대조되는 거죠. 쌀밥만 먹고 지내다가, 그럼 여기서 쌀밥을 먹고 지냈다는 건 얘가 호강을 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본 경찰서에서 밥 먹고 지내다가 20날 만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럼 경찰서에 며칠이나 잡혀 있었던 거야? 20일 잡혀 있었던 거야. 중략 부분 줄거리.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장군이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발걸음이 무거워짐을 느낀다. 왜? 사는 게 힘들잖아. 맞지? 그러니까 와, 자신의 처지를 보고 살기가 막막하다. 이걸 느낀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방앗간을 지으려고 그래. 방앗간. 근데 여기서 방앗간은 여러분들 왜 물가 옆에 있는 물레방앗간이야. 물레방앗간을 지으려고 해. 그래서 열심히 빚도 내서 공사도 하고 여러 개를 하는데, 이 물레방앗간은 여러분들 옛날 구식방앗간이죠? 맞지? 바로 옆에 신식방앗간, 전기 모터로 돌리는 신식방앗간이 생겨. 그러니까 어때? 사는 게 더 힘들어지지. 이해돼요? 철둑을 넘어서 안악굴로 올라가는 길 섭에 들면 방앗간이 하나 있다. 되다만 방앗간이,
만들어지다만 되다만 방앗간이 하나 있대. 오케이? 돌각담만 둘러싸고 확도 아직 만들지 않고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뭐야? 지금 만들어지다만 방앗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해되죠? 그러나 물 받을 자리와 물 빠질 보통은 다 째어 놓았고, 야, 물레방아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잖아. 맞지? 길을 다 만들어 놓았고, 제법 주머니 방아는 못 되더라도 한참 만에 한 번씩 뒷박질하는 통방아채 하나만은 확만 파 놓으면 물을 대어봐도 좋게 손이 떨어진 것이었다. 자, 그럼 여기 봐볼까? 야, 물 받을 자리와 물 빠질 자리는 다 만들어 놓았어. 그리고 제법 주머니 방아는 못 되더라도 이건 그럼 좋은 방아겠지. 이거는 아니지만 한참씩 만에 한 번씩 뒷박질을 하는 듯하는 통방아채 하나만은 확만 파 나오면은 물을 대어봐도 손 좋게 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면 뭐야? 아주 좋은 이거는 아니지만 쓸만한 이거는 지금 뭐야? 만들어져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여기서 뭐 방아가 뭐고 정확히 이런 건 알 필요 없어. 장군이는 가을에 들어 이것으로 쌀 되나 얻어먹어 볼까 하고 여름 내에 보통을 낸다. 그럼 이제 장군이가 결심한 거야. 이게 지어지다만 방앗간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야,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고 보통을 낸다는 건 뭔 얘기냐? 공사를 한다 이거지. 돌각담을 싼다. 빛을 40냥 가까이 내어 가지고 방아채 제목을 나무를 사고 목수 품을 들여가면서 거의 끝을 맞춰가는데, 그럼 보자. 장군이가 먹고 살기 위해 공사하다 중단된 방앗간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다 공사를 해놨는데, 여기까지가 되겠지. 소문이 나기를 새 술막 장풍 언내내가 발동기인가 무슨 조화방인가 하는 걸 사온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리고 발동기는 하루 쌀을 몇백 말도 찌으니까 새 술막에 전에부터 있던 물방아도 세월이 없으리라 전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봅시다. 이 장풍 언니가 발동기를 사왔어. 오케이? 발동기를 와가지고 방앗간을 연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 발동기는 어때? 하루에 쌀을 몇백 말도 찢는데 이게 옛날 거는 이렇게 못하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레방앗간은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알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장풍 언네는 아들이 서울 가서 발동기를 사오고 풍채를 사오고 그리고 미리부터 찢는 싹이 물레방앗간보다 적다는 것을 영업을 한 거지. 영업을. 야, 물레방앗간보다 이 신식방앗간이 더 싸대. 이해돼? 그 다음에 아무리 멀어도 저희가 일꾼을 시켜 찌을 것을 가져가고 찌어서 배달까지 해주는 광고까지 냈대. 배달까지 된대. 이렇게 되고 보니 벼 두어 선만 찌어도 밤 늦도록 관솔불을 켜가지고 북새를 놀게 더디기도 하려니와 누가 물레방앗간은 까부름 새를 모두 곡식 임자가 가서 거들어줘야 되는 물레방아로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도 도와줘야 되는 물레방앗간으로는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대. 이래서 장군이는 여름 내 방아털을 잡느라고 세월만 허비하고 게다가 비까지 진 것을 중도에서 손을 떼고 내어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상황 이해되시죠? 장군이는 걸음을 멈추고 붓도랑 물길을 낸데 물이 고인 것을 한참 쳐다서 내려다 보았다. 이해되죠? 웅덩이라 바람 한 점 스치지 않는 수면은 거울같이 맑고 고요하여 내려다보는 장군이의 얼굴이 잔주름 하나 없이 비추었다. 물에 이제 장군이 얼굴이 비추네. 누가 불러보아도 듣지 못할 것처럼
꿈꾸듯이 물만 내려다보고 섰던 장군이는 한참 만에 슬그머니 허리를 굽혔다. 그럼 뭐냐 이건 보자. 장군이는 뭐야 지금 멍하니 물을 보고 있는 거야. 멍하니 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를 굽혀서 그리고 손을 더듬더듬하여 커다란 몽우리 돌을 하나 집었다. 그럼 뭐야? 어제 어떻게 살았는데 뭐 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물을 들여다보다가 뭐 한 거야? 돌멩이를 하나 집은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펴서 물을 내려다보았다. 물속에 잠긴 자기 얼굴을 간지르듯 어찌 생각하면 자기를 비웃는 듯도 한 반짝반짝하는 송사리떼가 아른거리고 몰려다니었다. 자, 이건 이제 감정이입이 된 건데 물을 보니까 물에 송사리떼가 있거든? 물에 송사리떼가. 오케이? 근데 이 물에 송사리떼가 자기를 뭐 하는 것 같대? 비웃는 것 같대. 그래서 열이 받아서 돌멩이를 집어서 물에다 던진 거지. 첨버덩. 장군이 손에 잡혔던 몽우리 돌은 거울 같은 물을 깨트리고 가을 산기슬의 정막을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의 돌덩이에 맞고 입이 광주리만큼씩 찢어지며 올려다보는 것은 자, 야, 내가 물에 돌을 던졌잖아. 그럼 물속에 비친 건 뭐야? 나지? 맞아? 제 얼굴 그림자뿐. 결국 내가 던진 돌에 내가 맞았단 얘기지. 맞아? 송사리떼는 한 마리도 뜨지 않았다. 그래서 장군이는 이제 물 웅덩이에 송사리가 자신의 얼굴을 비웃는다고 맞아? 돌을 던졌지만 실제로는 돌에 맞은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지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한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한 작품이 있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출문제를 여기서는 이제 구보씨의 일일 두 개를 같이 모아놓은 것 같아.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거 지금 니네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우리 구보씨의 일일 정규 수업 시간에 했었죠. 맞아? 정규 수업 시간에 했었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 이유지. 이게 우리 무슨 소설이라 그랬어? 구보씨는 여로용 소설이라 그랬지. 여로용 소설. 얘가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소설이야. 여로용 소설. 그럼 구보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이유가 뭐야? 기쁨을 찾기 위해서. 9번은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 옆에 웅숭거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객꾼들이 그 모양으로 맥 없다. 자, 기쁨을 찾아서 남대문 안에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기쁨이 없어. 지객꾼들이 힘없이 앉아있는 모양이야. 9번은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막 활기차게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경성역이 뭐냐? 지금의 서울역이지.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시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시의 항구. 야, 들어가고 나가는 게 항구인데 옛날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오려면 서울역을 들어와야 되고 또 나갈 때도 서울역을 나가야 되잖아. 그걸 얘는 지금 뭘로 설명해 준 거야? 도시의 항구라고 설명해 준 거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 의식은 어쨌든 좋다. 야, 소설가는 맞아? 항구와 친해져야 돼. 근데 직업 의식은 아니어도 돼. 9번은 다만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소설 앞에 보면 9보는 고독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자, 그러면 9보가 서울역, 경성역을 간 이유는 뭐냐? 대합실에서 고독을 피하고 싶어서. 맞죠?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도 고독은 있었대. 9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야, 사람들이 많아도 그곳은 고독하대. 그들은 누구에게도 인간의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 없어. 자, 그럼 사람들이 많은데 고독한 이유는 현대의 도시인들은 온정이 없다. 그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 거내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동료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들의 변소,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그들의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서로 믿지 못하니까. 결코 남을 믿지 못하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도 딱하고 가엾었다. 자, 이제부터 구보가 관찰하는 그 관찰 대상들이 쭉 나옵니다. 구보는 한 구석에 가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관찰 대상 노파, 늙은이. 상상해보는 거야. 그는 네 집에서 드난을 살다가 이제 가정부로 살다가 맞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는 모른다라고 지금 이 노파를 관찰하고 상상하는 거지.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이 그지없는 효양, 효심을 갖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 요 부분 보시면요. 봐봐. 고생으로 인해서 노파의 얼굴이 꽤 굳어 있잖아. 맞지? 노파의 얼굴이 굳어 있어.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구보가 느끼는 걸 적고 있는 거지. 노파의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 두 번째 관찰 대상이네. 중년의 시골 신사는 시골에서 조그마한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이거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구보의 상상이야. 그의 점퍼에는 마땅히 주단 포목도 있고 일용 자파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왜? 나는 되게 부자고 나는 시골 신사야. 근데 너는 가난한 노파잖아. 더러워. 얘가 얘를 피하려고 한대. 그걸 누가 관찰한 거야? 구보가 관찰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대. 만약 그가 옅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그에게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자,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얼굴에 부종은 여러분들 그냥 얼굴이 뭐라 그럴까 부어있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그의 앞을 떠났대 구보가. 맞아? 신장년뿐만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학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됐다. 자, 이제 요런 부분은 우리 구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서술 방식이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 방식이야. 얘들아, 의식의 흐름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서술한 거야. 봐봐.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했어. 맞지? 근데 갑자기 자신의 위 확장을 걱정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나도 아픈데 다른 사람이 부어있는 걸 보고 나도 위 확장, 위가 안 좋은데 라고 생각했단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나 구보가 매점역까지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됐다. 공간을 옮겼네. 매점 옆으로. 거기서 누굴 봤어? 병자를 봤어.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의 광범한 팽융. 전경부는 여기 목의 앞부분이고요. 광범하게 팽융했다는 건 부어 올랐다. 돌출한 안구. 눈이 튀어나온 거지.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히 바세도우씨병이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해되죠? 이 바세도우씨병은 갑상선이 붓고 눈이 튀어나오는 병이래. 그것은 누구에게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았다. 왜? 자기도 옮을까봐, 이 병이 옮을까봐 사람들이 앉지 않은 거야.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어 칸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주머니 속에서 꺼내다가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진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여기서 바스켓은 그럼 주머니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바구니 정도로 해도 되겠네요. 병자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거를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게 조차했다. 왜? 이 사람의 병이 옮을까봐. 이해되시죠? 9번은
조그만한 이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대학 노트를 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어서 서 있는 캡스고 린네 매츠 양복을 입은 사나이.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캡을 쓴 건 이제 모자를 썼다는 얘기고, 린네츠 메리는 이거는 뭐 이제 옷감이나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천의 종류겠지. 린네츠 메리. 양복 입은 사나이의 그 온갖 사람들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자, 그럼 봐보자. 구보가 사람들을 관찰하고 지금 이렇게 막 메모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있잖아. 모자를 쓰고 양복을 입은 사나이가 그 온갖 사람들에게 의혹을 갖는 눈을 발견했을 때 구보를 관찰한 거야. 구보는 다시 우울 속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 떠나게 됐다 이거지. 자,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나이가 있었다. 공간을 이동했네요. 낡은 파나마는 여름 모자래. 못이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마한 보따리짐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은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이 없다. 이게 틀림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보의 생각이야. 알았지? 니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골드러시 일어났다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구보는 새삼스레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의 시대. 이게 지금 구보에게는 긍정의 시대일까 부정의 시대일까? 부정의 시대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구보는 입술에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었다. 야, 대박이잖아. 황금광을 찾으면. 맞지? 그거는 인생의 한 모습이야.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자, 중요한 거였죠. 단장은 짧은 지팡이, 여행을 상징한다 그랬고, 공책은 뭘 상징해? 구보가 작가임을 상징한다 그랬지?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 몰라. 야, 나는 황금광에 빠져서 한탕주의 하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 증오해. 알겠지? 하지만 내 인생보다는 그들의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인지도 몰라. 이해돼요?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자, 이제 광무소는 광업에 대한 서류를 대신 처리해주는 업소. 인지대는 여러분들 세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된 등록 광구가 조선 전토의 7할 10분의 7.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여기서 졸부가 된다는 건 황금광의 시대에서 그 금이 있는 그 광산을 차지한 사람들이지.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의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도 껴있었대. 구보는 그럼 이게 마음에 든다는 얘기 안 든다는 얘기야. 야, 여기서 문인들은 항상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얘네가 뭐해 지금? 황금광에 미쳐있어. 구보들은 일찍이 창장을 위하여 그의 벗에 황금광산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황금열은 오히려 조선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목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야, 그런 말야. 고도의 황금열은 우리가 광산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선 총독부 청사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이거지. 문득 한 사나이가 둥글넓적하니 한 사나이는 옛날 구보 친구입니다. 또 얼굴에 비속한 웃음을 띄우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새 없는 손을 내민다. 그 사내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교 시절의 열등생. 옛날엔 친구이긴 한데 좀 모자란 새끼야. 구보는 그래도 약간의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고, 그리고 단장, 짧은 지팡이를 든 손으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자네?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지 불쾌했다. 헤라체는 반말이고 아주 낮춤이지. 헤라체는 오히려 나았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고 구보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지. 다음에는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차라도 한 잔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 둘째 아들, 내 중학교 친구, 지금 만난 사람.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 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어. 차 마시기 싫어. 그러나 구보는 거절 못해. 이러한 경우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의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했다. 그 사나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 자,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이 여성이 누구야? 친구야, 여자친구야. 그가 한껏 흘기 보기에도 한 사나이의 애인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 친구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죠. 쳐다보았다.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우리 시인들조차도 이 황금의 시대에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니까 모자란 내 친구가, 예전에 중학교 열등생이었던 내 친구가 여자를 사귀는 게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쭉 연결돼서 얘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 맨날 다방 가서 커피 마시고 친구 만나고 또 커피 마시고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결국 밤이 돼서 이제 구석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되겠습니다.